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다 같이 못 살고 적어도 대학을 나오면 다 취직을 했습니다. 비정규직도 아니고 다 정규직 취직을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세대는 너무나 어렵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도 우리 주머니가 빕니다. 그렇죠? 우리 주머니에 바로 영향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 주머니가 달라져요.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회도 너무나 복잡한 국제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애초에 자연은 복잡되죠. 코로나가 오면은 갑자기 많은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아요. 갑자기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되 이 많은 복잡계 속에서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되죠. 그거는 세상을 모르는 과욕입니다. 열심히 살되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현명한 태도입니다. 과정이 평가받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저희 세대에 비해서 미래가 많이 불안하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또 어렵습니다. 직장 잡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미래도 이제 또 AI 시대가 왔으니까요. 미래도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알게 모르게 이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다 같이 못 살고 그래도 적어도 대학을 나오면 다 취직을 했습니다. 비정규직도 아니고 다 정규직 취직을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세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인데, 게다가 세대 간의 갈등도 이제 커지죠. 왜냐하면은 이제 돌봐야 될 그런 이제 그 윗세대들도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정작 자기 세대는 적게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세대 간의 갈등도 느끼고, 최근에는 또 성 간의 갈등마저 느끼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그 해결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모두가 이게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실제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정치인들은 사실 그거보다는 다른 데 더 신경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못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빈부격차 문제나 어떤 불안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처지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맞벌이 하기 때문에 맞벌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된다. 그래서 애들 보육시설을 늘리고 그다음 같은 거 마음껏 다 할 수 있게 택시비를 주고 아주 그런 지역적인 그런 처방들을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알지만 그걸 회피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는데 그 자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결혼 못하는 문제는. 근데 그거를 우울증 문제로 돌립니다. 우울증. 그럼 우울증이 왜 생겼느냐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우울증 치료를 해야 된다. 미리 상담센터를 많이 늘린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 존재는 기적이고 로또입니다. 로또 당첨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와 우주의 의미는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백지수표를 한 장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 백지수표에다가 얼마를 기록할지는 나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누구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남들로부터 욕먹고 나쁜 짓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이나 우리가 다 아는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은 그 백지수표에다 돌아가실 때 얼마를 기록하고 가셨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돈으로 기록하다면 여러분들 거기다가 얼마를 기록해야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를 제대로 우리가 보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짧은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백지수표에다가 마음껏 한번 기재를 해봐야 되겠죠. 나중에. 그렇지만 자기가 열심히 어떤 일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론이 꼭 원하는 대로 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도 우리 주머니가 빕니다. 그렇죠? 우리 주머니에 바로 영향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 주머니가 달라져요.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도 너무나 복잡한 국제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애초에 자연은 복잡해져. 그 전염병. 네, 코로나가 오면은 갑자기 많은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아요. 지구도 복잡해집니다. 내 몸 또한 복잡해져. 갑자기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되 이 많은 복잡계 속에서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 세상을 모르는 과욕입니다. 열심히 살되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현명한 태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평가받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몇천 년 전에 제갈량이 한 말이지만 지금 과학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더 알게 된 이 시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참 지혜로운 말이다. 그렇게 판명이 난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 생명체로서 신체적인 그런 그 욕구들이 있죠. 어떤 먹는 거, 그죠? 또 성욕이라든지, 뭐 수면욕이라든지, 뭐 이런 생명체로서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와 좀 구별을 해서 우리는 욕망이라는 것, 사회적인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욕망들,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우리를 괴롭혀 먹는 거야. 뭐 음식이 있으면 먹으면 되고 자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갖게 되는 욕망은 쉽게 이게 채워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헤겔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은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욕망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거나 권력을 잡거나 뭘 사고 싶거나 이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은 다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라는 거.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동물로 진화해 오면서 생긴 그런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락강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리학자는 우리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거다. 모방된 욕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창의적으로 생각해낸 욕망이 아니라는 거죠. 대체로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은 남들을 보고서 거기에서 그걸 모방한 욕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사상가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은 욕망은 이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상을 뭐 그게 자동차든 백이든 명품 백이든 뭐 명품 자동차든 그것을 욕망할 때는 분명히 그것을 중간에서 이렇게 매개하는 아니면은 부추기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연예인이 저런 백을 들고 저런 차를 타더라. 그럼 나도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매개자가 이게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는. 아니면 그 문화에서 어떤 문화가 임금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굉장히 떠받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굉장히 떠받드는 거예요. 막 비각도 세워주고 뭐 엄청나게 칭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희생을 하면서도 임금에게 충성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런 매개자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문화이든 뭐 사람이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욕망의 이제 삼각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죠. 어차피 아까 눈치 얘기도 했지만은 이 인간으로서 진화해 오면서 사회적인 동물로 진화해 오면서 그것이 깊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도 닦는 것 같은 그런 건데 그렇지만은 최소한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나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뭔가가 있었구나. 이것이 진정 내 욕망인지 아니면 남 것을 모방하는 욕망인지만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할 수 있어도 많은 부분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내 욕망을 바라봄으로써 그렇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 종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 앞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간의 어떤 그 본능, 그렇죠? 이 본능은 수십만 년, 뭐 길게는 수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본능입니다. 이것을 뭐 AI 시대가 됐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인간의 행복은 많은 부분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인간관계에서 불행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인간관계에서 즐거움이 나오고 보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죠. 그 하버드 대학에서 90여 년 동안 그 몇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평생을 쭉 그 손자 세대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가, 어떤 사람들이 불행한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생과 그 시기에 그 빈민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결론은 뭐냐?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더라. 돈이나 지위나 명예보다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 가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세대이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보다 질이. 요즘 뭐 사실 SNS 시대니까 양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죠. 많은 인간관계가 있지만은 질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깊은 인간관계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가족이든 몇몇 친한 친구든 우리가 깊은 인간관계, 서로가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어느 시대나 진실한 그런 관계가 되고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어떤 기본이니까요. 뭐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인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저절로 깊은 질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AI 시대에는 현재 뭐 있는 직업들이 뭐 90%는 사라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어떤 직업이 올지 우리가 하여튼 보지 못한 직업들이 태반일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현실도 어렵지만 미래도 너무나 불안한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지만 또 따지고 보면은 인간만큼 잘 적응하는 그런 어떤 그런 동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고 더군다나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뭐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힘이 있고 소위 뭐 선진국 문턱까지 온 그런 나라이니까 잘 헤쳐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기초 체력을 준비해야 되겠죠. 직업이 어떤 직업이 올지 모르니까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고가 좀 유연해야 되겠죠. 사고가 좀 유연해야 되고 그래도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야 되겠죠. 세상을 보면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는 자기 나름대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아무리 어떤 시대가 와도 또 AI가 우리의 지능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올수록 우리의 인간관계, 인성, 뭐 어떤 협동심, 그렇죠? 어떤 희생정신, 겸손함, 뭐 이런 것들은 더 가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는 영어 단어 좀 더 알고 수학 좀 잘 푼다고 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성을 기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주권자가 사회 구성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저것이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우리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정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지역 감정에 얽매이거나 뭐 자기 어떤 그 입장에서 판단하거나 이러면 너무 근시안적이고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욕망 얘기도 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항상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볼 자세. 그래서 자기 감정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 자기 삶을 항상 떨어져서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체 빠른 사회에서 거기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는데 사실 그런 자신을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 눈치 너무 보지 않는 것, 그거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과 눈치를 보는 것은 좀 다르죠. 눈치는 어떻게 보면 줏대가 없는 거죠. 줏대 있는 사람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남의 세상의 잣대, 남의 눈치 뭐 이거에서 좀 벗어나서 사는 것이 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2008년에 제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보직을 맡고 있을 때 학생들이 그 자살을 연이어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니 남들이 보기에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으면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건데 저렇게 자살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당시 학생생활연구소 거기에 이제 물어보니까 의외로 서울대생들이 열등감도 많고 우울증도 많이 앓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뭔가 이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행복학 소위 이제 심리학에서 행복도 우리가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듯이 배워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긍정 심리학에서 한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 문대학이지만 그러면 학생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동서양 고전과 행복이라는 그런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옴니버스 강의로 해서 심리학과 뇌과학, 그 다음에 뭐 철학, 그 다음에 각 언어 문학에서 행복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뭐 영문학, 불문학, 동문학 뭐 이런 문학 하시는 분들도 오고 해서 행복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인문학 최고 지도자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인들이나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제 그 공부하는 그 강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항상 삶의 의미는 뭔가? 나는 가치 있게 사는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다고 저도 경험했지만은 이 철학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쉽게 이해도 안 되고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언제 그 많은 철학책을 다 읽고 그 많은 종교를 다 섭렵해서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살 수 있을까? 그 참 제 자신도 못했던 일인데 그래서 야 이거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인간이 뭐다, 인생이 뭐다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좀 마치 우리가 기계를 사면은 설명서를 읽어보듯이 인간이나 인생에 대해서 좀 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착각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뭐 인생 개론서 아니면 뭐 인간학 개론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책을 간단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꺼우면은 읽기 힘들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면 인생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착각은 사실과 다른 것을 사실이라고 믿거나 진실이라고 믿는 건데요. 우리 인간이 많은 착각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은 다 동의하시겠죠.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식 능력이 너무나 이게 한계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뭐 다 볼 수 있는 시력도 없고 미생물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뭐 우주 망원경이 생기고 전자현미경이 생기니까 전혀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눈이 전자현미경을 낀 것처럼 뭐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 인식되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일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도 전혀 다르게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에 맞게 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여기에서 세상을 가공을 하고 세상을 이런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인식 능력의 부족이 결국은 우리가 착각하는데 주된 원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 큰 종교들이 생긴 지 뭐 세계 4대 종교니 하는 거 생긴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진위를 못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각자 내가 보는 이 종교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고 우주와 지구와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면 아마 곧 판명이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만은 일단은 우리의 인식 능력의 부족이 우리의 착각을 불러오는 주된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착각이 사실은 우리 생존에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뭐냐면은 갑자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전자현미경과 같은 그런 시력을 가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온갖 우글거리는 미생물들이나 병균들을 우리가 보고 산다면은 이 못 살 겁니다. 아마 긴장되고 혐오스럽고 빛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빛의 10%밖에 감지를 못한다고 하죠. 나머지 그 90%를 감지하게 되면 우리는 고통스럽거나 뭐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냄새도 마찬가지죠. 멧돼지 같은 우리가 후각을 가진다면 멧돼지는 땅속 몇 미터에 있는 냄새도 맡는데 그런 후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너무 싫은 냄새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고통스러워서 못 살 겁니다. 속도감도 마찬가지죠. 초속 30km로 달리는 이 공전 속도를 우리가 느끼면 어지러워서 못 살겠죠. 이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내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굉음이라는데 그걸 우리가 들으면 아마 못 살 겁니다. 괴로워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이 한정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내고 또 이 세상은 어떤 데인가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데 그거 다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듣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걸 생각하는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회에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극한 대립의 원인이죠. 자기의 그 아무것도 아닌 인식의 능력을 너무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위험하죠. 위험해요. 그래서 아마 위험한 착각이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의 지각 능력이 점점 커지고 우리의 지혜가 점점 이렇게 커지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좀 전에 좀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칠레의 생물학자인 움베르토 마투라나,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바렐라 생물학자들은 우리 과연 생명체는 주변을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와 같은 그 생명체가 인식하는 세계는 우리의 감각과 지각이 가공해낸 환상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 따르면은 물질이 그 우리 뇌의 어떤 물질, 세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지 능력을 만들고 그 인지 능력이 다시 이 우리 세계 물질의 그 존재 양태를 재구성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꽤 유명한 그 이태리의 그 양자 물리학자인 까를로 로벨리라는 그분은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이런 책을 통해서 그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이 세상에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사물은 아무것도 없다. 이 우주의 모든 대상은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속성을 가질 뿐이지 본래 고유한 속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대로 이 가짜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그런 불교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이요, 연기다. 불교에서 공이라는 것은 비어있다, 없다는 게 아니고요.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가 공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연기,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과 그 다음에 연에 의해서, 연은 간접적인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들어졌다가 또 그것이 조건이 달라지면 또 바뀌고 사라지고 한다.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 양자 물리학과 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그런 진리 있으면 좋겠다. 뭐 그건 희망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나 그 많은 그 문화들의 역사를 보면 절대적인 선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명은 귀하다. 그렇죠? 그래서 살인하면 그건 가장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나쁜 그런 악인데 사실 보면은 그것도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 어느 문화에서나 그 사람에게 훈장을 줍니다. 동상을 세우고 영웅으로 받들죠. 근데 만약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선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그 선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은 그걸 또 다른 어떤 핑계나 기준을 들이대면서 또 예외를 자꾸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과 악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는 모든 부모들이나 조상들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매장을 했어요. 땅이 묻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90%가 화장을 하죠. 그죠? 화장을 하는데 그때 같으면은 만약에 부모를 화장하면은 그 자식은 아마 그 사회에서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다 쫓겨나거나 뭐 매장을 당했겠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화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부모님 화장터에 가보면 부모님 시신이 타고 있는데 커피 마시고 김밥 먹고 하면서 6월이 언제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거기에는. 왜냐? 사회 문화가 이제 그게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설정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죠. 결혼 제도도 마찬가지죠. 요즘 뭐 부계 사회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예전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류는 모계 사회 속에서 살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부계 사회가 되고 오늘날에는 뭐 이제 또 부계 사회라는 말조차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것은 뭐 요즘은 아마 많이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생물학에서 다른 많은 동물들이나 식물들의 이제 어떤 지각 능력 같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지각 능력들을 가진 생명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간 우월주의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코끼리 같은 경우는 몇 킬로 떨어진 자기 동료하고 이게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죠. 그다음에 새 같은 경우는 아마 시력이 우리 시력 측정기로 한다면 뭐 5.0이 될지 6.0이 될지 모르겠죠. 그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할 때 드는 그 하루살이조차도 1km 떨어진 곳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혀 감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식물도 말이죠. 빛이나 소리나 물이나 뭐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능력이 15가지나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나무들이 수백 년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뭐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못 하는데 그 미국의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그 생물학자는 말이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에는 선두주자가 없다. 모든 생명체는 공생하는 관계이다. 모두가 진화라는 동등한 그 여정을 걷고 있는 동반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왜 우리 어떤 종교나 뭐 우리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그 귀한 생명체를 왜 죽이냐고 그렇게 말렸던 이유가 이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개미나 나나 참 귀한 생명이기를 마찬가지입니다. 수억 년의 그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조상들이 개미도 개미 나름의 그 조상들의 처절한 그 삶을 통해서 이어져 온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귀한 생명체죠. 근데 이제 이 오늘날 그 서구 중심의 그 세계관, 서구 중심의 그 자연관이 지구를 망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서양에서는 이성 중심주의가 근대에 와서 탄생을 했고 그 이성 중심주의가 개인주의도 낳고 또 한편으로는 제국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성적이고 타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미개인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선이 악을 구하는 거다.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핑계를 댔죠. 핑계를 대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사륙하고 이런 역사를 인종차별을 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이런 역사를 한 500년 동안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 성경에서 뭐 그랬죠.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명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대 서구의 그 500년 역사는 이 환경을 파괴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직도 뭐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그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아니면은 지구는 멸망하더라도 우리는 화성이나 딴 데 가서 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혹가다 있죠. 근데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차라리 그 힘으로 우리 지구를 살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주 개발이나 이런 데는 어떤 상업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논리가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지구를 살리는 게 훨씬 빠르고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뭐 최근에 그 SNS나 뭐 이런 유튜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심화됐다고들도 하는데요. 일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근저에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분쟁에서도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개인의 생각은 말이죠. 자기가 자라온 문화, 그 다음에 환경, 자기의 개인적인 몇 가지 경험, 그 다음에 자기 현재 처한 위치, 처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자꾸 변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서 생각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명심할 때 우리는 좀 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남과 그래도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오면 말이죠.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많이들 묻죠. 왜 그런 질문이 가장 보편적인 질문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럽 사람이 요즘 뜨고 있는 한국에서 왔구나. 케이팝이 있지. 저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다더라. 그렇죠? 요즘은 계엄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혼란스럽다더라. 뭐 이제 저 사람들은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에 그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그 어디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한 개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문화나 환경, 경험, 처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Where are you from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가 싹 들어오죠. 그래서 또 내가 이 사장일 때 생각과 직원일 때 생각이 다르죠. 직원일 때 생각은 사장이 되면 뭐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내가 자식일 때 생각과 부모가 됐을 때 생각이 다릅니다. 자식일 때는 아니 부모가 왜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이게 불평이지만 막상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면은 또 자식을 간섭하게 되죠.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놈이 저렇게 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생각은 자꾸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어릴 때 가졌던 생각 그리고 지금 가진 생각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차라리 지금 내 생각은 내 어릴 때 생각보다는 나 또래의 다른 친구들의 생각과 더 유사하겠죠. 이처럼 우리는 항상 자기의 생각은 아까 말한 문화, 환경, 경험, 처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할 때 우리의 분쟁은 다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